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5년 들어서 토지 개발 강의를 오늘 시작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땠었는가를 한번 우리가 뒤돌아보고, 2025년도에 들어서 우리는 부동산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걸 한번 찝어보고 넘어가려고 오늘 제가 잠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서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저는 부동산에 관한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정부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걸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정책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제일 처음 이승만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제일 처음에 만드는 것이 뭐예요? 농지개혁법입니다. 농지개혁법을 만드는 것은 이 소작농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농사를 짓지 않던 지주들이 가지고 있던 농지를 전부 다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매수를 해서 분배를 해서 나눠줬던 것이 이승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후에 장면과 또 그다음에 대통령이 누구였었죠? 윤보선과 장면 정부가 있었는데 그건 짧았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세울 시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세운 것이 박정희 정부입니다. 박정희 정부에서는 제일 먼저 만드는 것이 건축법을 만들었고, 산림법을 만들었고, 도시계획법을 만들었고, 국토위원관리법을 만들었고, 현재 주택법의 효시를 만드는 것이 5가지가 가장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농지개혁법을 농지의 보존과 이용하는 법률로 바꿔가지고, 농지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절대 농지가 있고 상대 농지가 있어서 절대 농지는 전용하지 못한다.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건축법을 만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건축법은 원래 없었던 것이 아니라, 건축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선 시가지령이 있었습니다. 그건 일제시대 때 만드는 조선 시가지령인데, 그 조선 시가지령을 건축법으로 바꾼 겁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눠서,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산지관리법을 만들어서 산림법을 만들어가지고 내 땅에 있는 임야락도 내 맘대로 빌 수가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박정희 정부에서 만드는 제일 그 중요한 법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우리가 주택법을 만들었는데 그 주택법을 효시를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주택금고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주택금고가 주택은행으로 바뀌게끔 되고, 이렇게 우리 땅을 가지고 미리 분양광고를 내서 살 사람에게 돈을 걷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그 주택법을 그때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때는 그 5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박정희 정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정권을 잡았죠? 전두환이가 잡았죠. 전두환이가 잡았을 때 뭘 만들었냐면은, 부동산 정책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서 전세 등기를 하지 않고 가서 신고만 하게끔 되면은 대항력을 인정해서 세 드는 사람을 보호해준 것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전두환 정부에서 만드는 게 뭐였냐면은, 모든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살 수 있다, 이렇게 됐었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는 조건이 과거의 영농 경력을 보고, 저 사람은 옛날에 농사를 짓던 사람이니까 농지증을 해주고, 옛날에 농사를 짓던 사람이 아니면은 농지증을 안 해줬었는데, 그랬었는데 전두환 정부에서 옛날에 농사를 짓던 사람을 찾아낼 수가 없는, 한 세대가 다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일반인도 농사를 예전엔 짓지 않았는데 농사를 짓겠다는 약속하에 농지 취득 자격증을 해주도록
바꾼 것이 이 전두환 정부입니다. 근데 전두환 정부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농지에 대한 투기를 할까봐 20km 이내에 6개월 거주 조건을 다룬 것이 그 당시 전두환 정부에서 다룬 겁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에서는 과거의 영농 경력을 미래의 농사를 짓겠다는 약속하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띄게끔 돼. 그때까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아니라 농지 매매 증명서였습니다. 자, 그렇게 된 거 전두환 정부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정책을 크게 두 개를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자, 전두환 정부 넘어가서 그 다음에 어디가 나왔죠? 노태우 정부가 했죠. 노태우 정부에서 이제 앞서서 전두환 정부에서 그 올림픽을 개최하게끔 만들어내면서 노태우 정부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경제가 급격히 발달하게끔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올림픽을 하면 무조건 경제가 발전되냐면 그렇지가 않고 대한민국은 그 당시에 공산주의과와 수교가 없었습니다. 올림픽 이전에. 근데 올림픽을 하면서 대한민국 국가가 발전이 됐던 걸 다 바라보고 공산주의 국가와 대한민국이 수교를 하면서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공산주의 국가가 수교가 없다가 공산주의 국가가 수교를 하면서 수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경제가 발전되다 보니까 그때 부동산 값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5개 신도시라는 걸 만들어서 공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사지 못하게 억제 정책을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공급의 정책을 쓸 수 있는데 이 노태우 정부에서는 공급의 정책을 썼고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도 같이 썼습니다. 뭘 썼냐면은 그 당시에 사행산업을 만들어내서 로또 복권, 경마, 경륜, 경정해갖고 그런 쪽으로 돈을 쓸 수 있게끔 많이 부동산 투자하지 않고 그런 거에 투자를 하게끔 만들었고 그 다음에 돈이 생겼을 때에 그런 것만 투자하지 말고 주식에 투자를 하라 그래서 그 당시에 한전주 그 다음에 무슨 주 그 국민주라고 해서 팔아서 주식에 대한 거를 가리키게 된 것이 그때 노태우 정부에서 그 5개 신도시를 만들었던 겁니다. 자, 요 다음에 그 다음 정부가 어디죠? 김영삼 정부죠. 김영삼 정부에서 뭐를 또 바꿔놓으면 핵심적으로 바꾼 것이 김영삼 정부에서는 농지 앞에서 전두환 정부에서 만들어내는 농지는 누구든지 살 수 있다. 다만 20km에 6개월 거주 조건이 했는데 그 당시에 이 김영삼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농촌에 사는 사람과 도시에 사는 사람의 경제적 격차가 너무 많이 나게끔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농촌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생각했다가 뭘 없애게끔 되냐면 20km 이내 6개월 거주 조건이라는 걸 없애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김영삼 정부에서 돈을 가진 도시 사람들이 시골에 대거 농지를 사서 집을 짓고 농촌이 아주 좋은 집들이 많이 들어서는 계기로 바뀌게끔 된 것이 그 당시에 농지 20km에 6개월 거주 기간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김영삼 정부에서 그걸 없앴던 겁니다. 그러면서 농촌이 활력을 받게끔 됐죠. 보면은 그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원주택을 짓는 전원주택 붐이 일어났을 때가 그때입니다. 그 전원주택 붐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누구든지 농지를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0km 이내 6개월 거주 조건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 정부가 어디죠? 김영삼 정부 다음은 어디죠? 김대중 정부죠. 김대중 정부에서는 그렇게 해서 전원주택을 지금 빨리 경제에 의해서 엄청나게 개발이 되는데 이렇게 개발을 하다가 이거는 난개발이 되겠다 해갖고 개발의 조건을 좀 엄격하게 위해서 그동안에 박정희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도시계획법과 그 다음에 국토이용관리법을 합쳐서 국토의계획과 이용에 가는 법률로 합쳐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준농림지역, 준도시지역이 있던 것이 없어지고 관리적으로 바뀌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법률로 합치게끔 되고 가장 핵심적인 게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 조건이 뭐냐면 경사도, 임목번수, 표도
세계를 보는 겁니다. 경사도가 강화된 25도 이상 된다든지, 나무가 옛날 나무가 많이 젖어 있다든지, 표고도가 높다든지 하는 데는 개발하지 말아라 하는 조건을 개발하는 조건이 기본이 들어갔고, 그러면 경사도도 괜찮고 인목본수도 괜찮고 표고도도 괜찮은 곳에 내가 땅에다가 집을 짓게끔 할 때는 기반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을 네가 만들어라, 개발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땅에 내가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도로, 배수로, 그다음에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것까지 본인이 다 만들 수 있게끔 법을 개정해갖고, 그런 것이만 네가 거기다 집을 질 때는 네가 그런 것을 직접 만들어야지 허가를 해주지, 만들 그 기반시설을 만들지 않는다면 허가를 안 해주겠다 하는 것이 이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김영삼 정부에서 많은 전환주택집 붐이 일어나서 여기저기 많이 집을 지었던 것이 조금 정리가 되고 획일적으로 하게끔 됐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김대중 정부에서 개발업자가 어떤 아파트 단지를 개발할 때는 도로도 니네들이 부담하고 공원도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공용시설도 니네들이 부담을 해라, 개발업자들이 부담을 해라 하고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니네들이 부담을 하는 대신에 그 대신에 용도지역을 하나를 올려주겠다 하는 것이 김대중 정부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김대중 정부 앞에서는 박정희 정부에서 만들어놨던 걸 조금 보충해 나갔던 것인데, 김대중 정부에서 그 판을 완전히 뒤집어서 법이 새로 만들어지게끔 된 것이 김대중 정부라고 보는 겁니다. 자, 김대중 정부 다음에 그 다음 정부가 어디였었죠? 노무현 정부에서는 우리 이제 보게끔 되면은 그 핵심이 이제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공급의 정책도 있죠. 공급의 정책도 있지만은 그거를 제재, 법으로, 그러니까 세금으로 제재하는 쪽으로 공급을 더 늘린다는 것보다는 그런 정책을 많이 썼고, 이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두 개인데, 그 혁신도시를 만들고 기업도시가 뒷받침이 해줘서 했으면은 조금 더 그 지방으로 인구가 많이 갔을 텐데, 혁신도시는 만들었고 기업도시가 그 다음에 뒷받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혁신도시에서 지방에 그 국가기관이 몇 개가 옮겨갔다고 해서 지방자치 인구가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역할이 뒤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고, 그때부터 이제 그 부동산이 올라가는 거를 공급보다는 세금으로 억제하는 정책으로 이제 바뀌게끔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정부가 어디죠? 이명박 정부죠. 이명박 정부에서는 부동산의 공급 정책을 원래는 그 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 역세권에 보게끔 되면, 역세권이라는 얘기는 얼마냐면 전철역에서 500m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철역이 어디에 생겨요? 주거지역에 생겨요? 상업지역에 생겨요? 공업지역에 생겨요? 어디 생깁니까? 여기요. 전철역이 어디에 생겨요? 주민이 편리한 곳에 생깁니다. 어디 지역에 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1중 일반 주거지역 옆에도 생길 수도 있고 2중 일반 주거지역 옆에도 생길 수 있는데, 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거기 500m 이내에 있는 사람들이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상업적으로 바꿔갖고 용적률 600%까지 만들 수 있게끔 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이게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역세권에는 2종 일반 주거지 빌딩 갖고 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600%를 더 만들어서 뭘 더 하겠다고 동의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 이명박 정부에서 만드는 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별법은 사장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에서는 개발 제한 요구를 풀어가지고 아파트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어떤 정부에서는 부동산 값이 올라가니까 공급하는 정책을 썼고,
어떤 정부에서는 세금으로 사지 못하게끔 정책을 쓴 정부들이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건데 뭐 그거를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는 평가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책을 썼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에서는 개발지원금을 풀어가지고 보금자리 주택을 공부를 했었다. 이겁니다. 부동산 정책이. 자, 그 다음에 어디죠? 박근혜 정부죠. 박근혜 정부에서는 제가 보면 조금 아쉬웠던 것이 제가 그 안성인가에 그 공장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취소가 돼갖고 경매가 나온 것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어떻게 허가를 다시 내줄 수 있냐 살릴 수 있느냐고 제가 가봤더니 거기에 뭐야? 거기 그 건축가 있는 사람이 우리한테 도움을 받지 말고 창조경제과로 가십시오 그러더라고. 그 창조경제과를 갔더니 창조경제과에서는 공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막는 게 아니라 도와주기 위한 부서더라고. 그래서 뭐 얘기냐, 여기 이렇게 해서 공장 허가가 이렇게 취소가 됐는데 이거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했더니 어디 가서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해서 이런 정책을 쓴 거는 맞아요. 그래 창조경제과라는 것이 있어서 공장을 만들거나 했을 때 지원해주는 부서 그런 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했던 것은 뭘 했냐면은 용도 지역에 의해서 여기 무슨 지역 그러면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뭘로 바꾸냐면 뭐는 질 수 없고 다 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 지역이다. 계획관리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그러면 계획관리 지역 안에 건축물 종류가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뀐 게 계획관리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그래갖고 거기 쭉 나와 있으니까 그것만 빼놓고 다 질 수 있는 걸로 바꾸었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용도 지역보다는 사실은 도로나 인허가 관계에서 좀 복잡한 게 많았었는데 그런 걸 좀 지원하지 않고 창조경제과를 만드는 걸 내가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용도 지역을 뭘를 지을 수 있다를 못 진다는 걸로 바꿔가지고 크게 성공한 것은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크게 성공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부동산 값이 워낙에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하나씩 더 사기 이런 운동을 그때 잠시 벌였던 데가 이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빚내서 집 사라. 그렇죠. 빚내서 집 사라. 그런 정책을 썼던 것이 이제 그 박근혜 정부였었고 자, 그 다음 정부가 어디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제가 지금 부동산 정책이나 요 근래에 가까운 것은 그것을 제가 평가를 하게끔 되면은 무슨 마음으로 그런 강의를 하느냐 이렇게 그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든지 그다음에 그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든지는 제가 강의를 하려면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 가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앞에 있는 바로 얼마 안 된 그걸 가지고 제가 그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됐다는 건 조금 제가 자제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사실은 보면 가장 크게 했던 그것은 박정희 정부에서 건축법과 도시계획법과 국토위원관리법 그다음에 산지관리법 그다음에 주택법의 효지 이 만들어놨던 게 없는 것에다가 그림을 그려놓은 거고 오랫동안 지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잘못된 걸 고쳐야 되다 보니까 김대중 정부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고 국토위계획과 이용화 간호법률 도시지역과 비도시를 합쳐버렸고 그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것도 그 당시에 보면 상당히 필요했던 법 중에 핵심적인 그 두 개가 가장 컸던 부동산법이라고 보고 이 전단 정부에서 만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농지매매증명서, 지금의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걸로 바꾼 거. 그 다음에 20개월에 6개월로 하는 거.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에서 20개월, 6개월 거주 없애면서 농촌 지역이 상당히
활력을 찾게끔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이 토지 개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요한 것만 잠깐 핵심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농지 경매 이렇게 돼 있고, 요거 우리 교재입니다. 이게 농지법이 그동안에 많이 바뀌었는데, 바뀐 것이 언제 바뀌었냐면 LH 사건에 의해서 많이 바뀌었거든요. 바뀌었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 편집을 해서 제가 새로 만드는 거고, 지금 현재 보시는 교재는 24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개정판으로 100권만 한정판으로 만들어서 강의한 거, 지금 우리 교재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농지의 역사를 알면 농지가 보인다. 여기 7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거를 하기 전에 그냥 농지법에 대한 역사를 잠깐 줄여서 만들어 놓습니다. 제일 먼저 한번 농지법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다. 농지에 관한 역사가 1949년도에 농지개혁법을 만들어서 농지매매증명서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 농지매매증명서는 과거에 농사를 지었냐 안 지었냐를 보고 농지위원들이 저 사람이 과거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게끔 되면 농지매매증명서였고, 농사를 짓지 않던 사람이 소유한 농지를 전부 다 국가에서 매수를 해서 그 농사를 짓고 있는 소장론에게 전부 다 나눠주는데 5년 동안 분할 상한으로 나눠주게끔 됩니다. 그게 이제 농지개혁법이고, 그 다음에 박정희 정부에서 뭘 만들었죠? 73년도에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만들어서 농지매매증명서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그 다음에 법이 농지를 전용하는 걸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농지를 갖고 있어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은 대리경작자를 지정해서 대리로 농사를 짓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년생 식물을 재배를 금지한다. 경사도가 15도 이상 되는 데는 다년생 식물을 농사를 지어도 되지만은 15도가 안 되는 곳에는 농지에 다년생 식물을 못 짓게끔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지 카드 및 농지 원부를 작성해서 농지를 누가 갖고 있으면서 누가 무슨 농사를 짓고 있는가를 전부 다 기록해서 관리하게끔 만들었던 것이 박정희 정부에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농지를 상당히 엄하게 관리했고, 사실 농지뿐만 아니라 이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지관리법도 만들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임야에 자기가 나무를 심은 것도 자기 마음대로 빌지를 못하고 빌려면 허락을 받고 빌 수 있게끔 산지관리법도 만들어서 이 산의 나무를 마음대로 빌 수 없게끔 만들었던 것도 그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두환 정부에서 누구든지 살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고 했는데, 보면 20km 이내 6개,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농사를 짓겠다고 한 것을 보면 그때 뭘 만들었냐면 농지임대차 관리법을 만들어서 전두환 정부에서 사실은 농지를 합법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빌려줄 수도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래갖고 농지임대차 관리법을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은 농지 매명 발급 요건 해갖고 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증 이전돼 있고 실제 거주 기간이 얼마? 6개월을 경과했을 것 해갖고 농지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서 농지는 갖고 있는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경, 내가 예를 들어서 상속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옛날에는 아버지가 농사를 졌으면 아들도 농사를 졌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 보니까, 바뀌다 보니까 농지는 갖고 있는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이때는 농지를 빌려줄 수도 있다. 이렇게 전두환 정부에서 이게 농지 임대차 관리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빌려줄 수 있게끔 만들었고, 그 다음에 농지 매매 증명서는 과거의 경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경력을 본다. 내가 이거 사서 농사를 짓겠다고 약속을 해라. 만약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은 강제로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끔 되고, 그 다음에 그 약속 하에 농지증을 해줄 때는 이때부터 담당 공무원이 농사를 짓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가서 보고 그 현황에 불법으로 전용돼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농지증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현장에 농사를 질 수 있든지 없는지를 안 보고 그 사람이 농지를 살려는 사람이 과거에 농사를 짓던 사람이 안 짓던 사람만 보고 농지증을 해줬는데 이때부터는 농사를 짓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현황이 돼 있는가를 먼저 보고, 살려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원상복구 시켜놔야지 살 수 있다. 이렇게 과거의 경력에서 미래의 약속으로 바뀌는 시기가 이 전두환 정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농지임대관리법을 만들었는데 보면은 아까 제가 김영삼 정부에서 바꿨다 그랬죠. 김영삼 정부에서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 농지임대차 관리법을 폐지를 했죠. 그다음에 뭐 했죠?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폐지를 했죠. 다시 말하면 이 전두환 정부에서는 박정희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농지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 그대로 만들어 놓고 농지임대차 관리법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에서는 박정희 정부에서 만드는 농지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과 전두환 정부에서 만든 농지임대차 관리법을 다 폐지시켜 놓고 농지법을 새로 만들어 놨는데, 그때 20km 이내에 6개월의 거주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6개월 이내에 20km 이내 거주가 없어지면서 서울에 돈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지방에 비도시 지역에 농지를 사서 집을 짓게끔 되고 그런 것이 활력을 일으키게끔 된 것이 그때가 언제냐면 가장 활력이 농촌에 활력을 일으키시킨 데가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해갖고 전원주택이 엄청나게 많이 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이 전원주택이 난개발이 되다 보니까 다시 김영삼 정부에서 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을 다 체제를 바꾸게끔 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현재 LH 사건이 났죠. 농지법이 김영삼 정부 때 이렇게 바꿔서 아주 편하게 지고 농지가 활성화하게 되게끔 됐는데 언제서부터 다시 농촌이 철퇴를 맞기 시작하냐면 LH 사건이 나고 난 다음서부터 농지 취득 자격증 명사 발급 요건을 강화를 하게끔 됩니다. 뭐냐면 자 보십시오. 뭐라죠? 농지 취득 자급 조달 계획. 내가 농지를 돈이 어디서 나서 산다 하고 그걸 밝혀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재직증명서를 띄어라. 그 다음에 지분으로 같이 사면은 너는 어디 농사를 짓고 너는 어디서 짓겠다고 농지를 그러니까 갈라서 표시해라. 사실 보면 우리도 이번에 그 제주도 협재리에 농지 샀죠. 농지 샀는데 우리 그 이성희 사장님하고 2분의 1씩 같이 샀죠. 같이 샀는데 뭐냐면 2분의 1씩 같이 샀더니 어디서 농사를 짓고 어디냐서 이성희 사장님 저쪽으로 넣고 우리는 이쪽에서 집니다 그랬더니 담장을 치래. 담장을 치고 난 다음에 농지증이 나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농사를 지려니까 그 담장 없애버렸거든요. 이렇게 이러한 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니 형제든지 부부가 같이 농지를 살 수 있는데 같이 샀으면 어디서 사고 담장을 치려는 거야. 법은 이렇게 만들었는데 담당 오면 담장까지 치려는 거예요. 제가 보면 이런 것이 다시 농촌의 활력을 다시 브레이크를 잡는 격이 이게 LH 사건인 겁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때 농지증을 자유롭게 살 수 있게끔 해서 농촌이 상당히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됐다가 LH 사건에 의해서 다시 브레이크가 잡히게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얘가 제가 생각한 예이다 보니까 이게 반드시 맞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거는 조금 잘못된 거다 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어떤 사람이
칼을 하나 사가지고 길에 있는 사람을 죽였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니까 참 큰 사건이죠. 그리고 죽은 사람은 날벼락 맞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칼을 살라고 하면은 자금 내나 출처가 되라. 그 다음에 그 사용에 그 되라. 그 다음에 직업 어디서 지금인지 되라. 칼을 하나 살라고 그러면 이거는 전 국민을 상대로 강도로 생각을 하고 그런 증명서 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한 명, 두 명이 강도질을 한 것이지 전 국민이 강도질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이런 법규 만드는 게 LH 사건에서 이런 법을 만들다 보니까 전 국민이 투기꾼이야. 일단 정부에서는 전 국민을 투기꾼으로 보고 너는 투기꾼이 아니라는 입장을 만들어라. 그래갖고 최근 네가 농지를 살려고 농지 취득 자격증에서 몇 번 신청했었느냐? 그거 내놔라. 근데 네가 농지를 살려면은 농지 돈이 어디서 났는지 사는지 해라. 너 직업이 뭔지 재직증명서 떼어라. 지분으로 같이 사면은 다 갈라가지고 2명까지 내놓고 담장까지 쳐서 다 갈라갖고 내놔라.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고쳐야 되는 법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건 제 생각입니다. 뭐 보면 그러니까 일단은 김영삼 정부처럼 사는 거는 누구든지 다 살 수 있게끔 해놓고 약속은 농자를 진다는 약속을 하고 농사를 안 지면 그때 제재를 해야지. 사기 전서부터 전부 다 투기꾼으로 몰아서 이런 조건을 만든다는 것 자체는 법이 너무 과하지 않았냐.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25년도에 지금 보면은 그 농촌이 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면서 강화하다 보니까 지금 경매 시장에서도 농지가 도로도 있고 계획관리 지역 농지가 지금 34%까지 떨어져요. 경매가. 그러니까 일반 매매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농촌에서 농지를 사는 사람이 팔아야 되는데 팔지도 못하고 대출을 해주려고 해도 대출해준 그 농협에서 자기네들은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를 집었는데 원금 회수를 못해요. 왜? 워낙에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 그러니까 농촌에 지금 활력이 완전히 바닥에 바닥. 빌려주지도 않아. 이제는 대출도 안 해줘. 옛날에는 그래도 한 50%에서 60%까지 해줬는데 이젠 대출도 안 해줘요. 농지 대출 해줘갖고 환수를 못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는 걸 완화하게끔 되면은 금방 다시 농지가 활력을 찾을 텐데 하다 보니까 안 되다 보니까 농촌 뭐에 쇠령 쉼터를 만들게끔 하고 그 다음에 농림지역에 일반 건물 주택을 지을 수 있게끔 돼. 물론 농림지역은 농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임야에도 농림지역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농림지역에도 주택을 지을 수 있다. 농림지역이라는 얘기는 비도시지역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도시지역에서 활력을 찾기 위해서 농림지역에서도 주택을 지을 수 있게끔 해준다. 그 다음에 농촌 체령 쉼터를 지을 수 있게끔 해준다 하는데 이거는 체령 쉼터를 지을 수가 없다든지 법이 없다든지 농림지역 때문에 건물을 못 짓는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짓지 못하는 게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방에 기반시설을 더 많이 넓혀주고 만들어주는 거를 해야지 되는데 체령쉼터 지금 보면 체령쉼터 여기 보면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이게 농지법을 봤더니 농지법이 변경이 된 것이 뭐냐면 체령쉼터도 질 수 있다는 걸 나온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규칙에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시행규칙 조건은 제가 원래 이 그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게끔 되면은 배수로 다시 말하면 하수 오수 처리 거를 법을 맞아야 된다. 그 다음에 도로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기본도로 돼 있어야지 체령쉼터를 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건축법에 의해서 기반시설을 만들어서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러면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농지 전용 부담금 내고 대지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최종 쉼터를 진다 그러면 기반시설은 다 있어야 되고 농지 전용 부담금은 안 내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농지도 있고 가설 건물이고 내가 기반시설을 다 만들어놨는데 나중에 철거해야 되고. 제가 보면은 내가 만약에 그 시골에다가 집을 하나 짓고 싶다 그러면 최종 쉼터로 짓는 것이 좋을 거예요? 건축법에 의해서 집을 짓는 게 좋을 거예요? 최종 쉼터도 가설 건축물이거든요. 근데 건축법에도 가설 건축물이 짓는 것이 있는데 가설 건축물 짓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철거의 조건을 확실해서 예를 들어서 뭐 도로를 공사하는 임시 가설 사무실을 짓는다든지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짓는다든지는 그거 끝나고 나면 철거가 되는 게 확실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허가를 내줘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반 철거가 확실되지 않는데 건축주가 내가 그냥 가설 건축물을 짓겠다고 할 때는 건축법에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쉼터도 가설 건축물을 짓기는 하되 건축법에 다 맞아야 되다 보니까 가설 건축물로 지어서 건축법에 맞아야 되느냐 최종 쉼터로 지어서 건축법에 맞아야 되느냐는 똑같은데 다만 최종 쉼터로 짓는다 그러면은 농지 전용 부담금은 안 내고 농지 전용 허가를 안 받는다는 거. 건축법에 의해서 지면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되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차이가 그 차이지. 나머지 차이 나는 건 하나도 없다 했을 때는 이 농촌 최종 쉼터를 가지고 농지가 그만큼 활력을 되찾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비도시 지역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농림지역에서도 뭐가 있죠?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끔 했습니다. 법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농림지역에다가 집을 지어도 기반시설은 자기가 다 만들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채용쉼터나 농림지역에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낸다고 해서 이 농촌에 활력을 찾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 제가 판단하는 건 뭐냐면 자 보십시오. 농지법에 농지 소유자, 농지는 자기의 농업에 경영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일단 소유해놓고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채용 쉼터 이런 거보다는 농지를 전용받아서 공장 같은 게 들어가야지 활력이 타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법인이 농지를 살 수 있느냐 하고 농지 민원 사례집에다가 농림축산식품부에다가 물어봤더니 농림축산식품에서 일반 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지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답변이 자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협의가 완료된 농지는 취득이 가능함. 자 그렇죠. 자 보십시오. 농지 전용 협의가 완료된 농지는 어떤 농지냐면은 이런 겁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농지 전용 협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된 겁니다.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런 경우는 그 농지 전용 협의가 완료된 거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개인이 신청을 해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에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개인이 내가 여기를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전용 허가를 받겠습니다 하는 거는 농지전용 허가입니다. 자, 이런 두 경우에는 일반 법인도 농지 취득을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뭐라고 나왔냐면 자 보십시오. 농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 일반 법인은 농지 전용 목적으로 농지 취득을 발급받아 해당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을 받았으면 농지 취득을 해줄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농지 전용 허가 받은 게 언제냐? 보면 다 보죠. 농지 전용 허가다 받았더라도 전용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농지법상 농지물로 농지 취득 자는 발급받아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경우 전용 사업의 완료 시점은 해당 시의 준공검사 필적 교본 날로부터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날 준공이 완료된 시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어도 건물이 준공이 돼야지 일반 법인이 살 수 있다는 게 일반 법인은 못 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참 이상한 게 뭐냐면 개인이 사서 공장을 짓겠다 그러면 전용 허가를 내주는데 너 법인이 사서 그냥 공장을 짓겠다는 건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법이. 제가 보면 이것도 조금 보면 법을 완화해서 바꿔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채용 쉼터나 농림지역뿐만 아니라 일반 법인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끔 해주고 농지를 전용받아서 공장을 짓 수 있게끔 하고 공장을 짓기 전까지는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 보고 농사를 안 지면은 제재를 하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공장을 질 때는 살 수가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 현대처럼 이게 바뀌는 시대는 이게 맞지 않느냐. 내 말이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보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실까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소기업의 공장 설비에 관한 특혜 해갖고 소기업이 그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아닌 곳에다가 공장을 질 때는 농지 보존 부담금을 뭐한다? 면제를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농지법에는 중소기업이 농지를 사지 못하게끔 만들어놓고 중소기업법에는 농지를 사서 공장을 지으면은 농지제한 부담금을 감해준다고 나왔거든요. 이게 뭐냐는 얘기예요, 이게. 네? 앞뒤가 안 맞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런 거 좀 고쳐야 되지 않냐. 저는 이게 보는 거예요. 뭐. 그래서 농지를 누구든지 살 수 있게끔 해주고 보면 제가 보면 2025년도에 이 농촌의 활력을 찾게 하려면은 지금 보면 농림지역의 단독주택 허가라든지 농지 채용 쉼터를 짓는 것도 되지만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농지 취득 자격증의 발급 요건을 완화해서 누구든지 농지를 살 수 있게끔 해놓고 사는 건 누구든지 살 수 있다. 다만 사놓고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제재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 양도소득세 를 감면받으려면 8년의 자격과 재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영삼 정부에서 98년도에 20km에 6개월 거주 없앴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디든지 누구든지 자동차를 가지고 한두 시간이면 어디든지 가서 제가 지금 강원도의 농지도 가지고 가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농지를 매일같이 가지 않아도 2, 3일마다 한 번씩 가도 되다 보니까 제주도에 있는 농지도 내가 사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왔으니까 농사를 짓던 사람이 세금을 덜 내고 좀 빨리 팔 수 있게끔 하려면은 제촌이라는 걸 좀 없애가지고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도 농촌의 활력을 찾는 것들이 이것도 하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 더 뭐냐면 제가 이 경매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경매로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이 경매로 많이 나오게끔 되냐면 옛날에 88년 이전에 무허가로 농지에다가 집을 짓고 살다가 그런 것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경매로 팔지 말고 일반 매매로 파는 게 원칙인데 그 사람들은 일반 매매로 팔 수가 없어요. 왜? 무허가 건물이 있으니까 농지적으로 안 해줍니다. 그러면 잘라서 팔아야 되는데 잘라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옛날에 그냥 농지에 돈이 없어서 무허가 건물 한 번 진 사람은 팔 수도 없고 잘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다 보니까 결국 버티다가 뭘로 팔아야 되냐면 경매로 파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경매로 나온 그것이 뭐야? 34%까지 떨어지면은 가서 낙찰을 받고 원상복구 시키겠습니다 하고 낙찰을 받고 농지증을 발급받아서 거기에 가난한 사람을 강제로 내쫓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참 이게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34%까지 떨어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88년도 이전에 무허가 건물을 진 사람은 생계 차원에서 무허가 건물을 지었을 때는 양성화 해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호화 고급 건물을 지었든지 공장을 지었든지 할 때는 안 되지만은 개인으로 조그만 주택을 하나 생계 차원에서 그런 집을 짓고 있다 할 때는 양성화 시켜준다고 했는데, 양성화는 건축법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럼 건축법에 배치도 평면도 다 맞아야 되고 도면도 다 내야 되는데, 거기서 바뀐 게 언제냐면 뭐가 바뀌었냐면 주택도 구조개선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옛날 30년 40년 전에 지은 집을 평면도 배치도 인면도는 그릴 수가 있지만 어느 건축사가 구조개선서를 띄워줍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성화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대한민국에서 불쌍한 사람들이 평생을 농사를 짓고 무허가 건물 하나 짓고 거기서 살고 있다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팔지도 못하고 자르지도 못해.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랬을 때 자면 무허가로 하지 말고 항공사진을 보고 88년 이전에 져서 한 3, 40년 이전에 지었을 때는 무허가로 양성화 시키지 말고 그만큼을 건폐율과 용적률을 가서 그냥 뭐 농지 전용 부담금만 내고 대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팔 수도 있고 농지 취득 자격증 없이 팔 수가 있고 누구든지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 사람 돈이 없는 사람 그걸 빨리 팔고 나오게끔 만들어줘야지 그 어려운 사람들이 왜 벗어날 거 아니냐는 얘기.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제가 보면은 이렇게 88년 이전에 그 땅에 무허가 건물을 진 사람은 그냥 대지로 농지 전용 부담금을 바꾸고 대지로 바꿔줘라. 이걸 영원히 하진 말고 국회의원들이 한시법을 만들어서,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잠깐 잊어먹은 것이 있었는데 그 이명박 정부에서 무허가 건물 양성화 해갖고 3년 동안 양성화 기간이 있었습니다. 무허가 건물 양성화 시간. 그러면 그거는 이명박 정부에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 양성화 기간이 없다고 해서 양성화를 안 시켜주냐면 아니에요. 지금도 건축법에만 맞으면 양성화는 다 시켜줍니다. 건축법에만 맞으면. 그러면 양성화를 어떻게 시키지라면 현재 도면을 다 그리고 배치도 다 해갖고 이제 건물을 짓는 걸로 뭐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담당자가 가서 봤을 때 건물이 없어야지 하는데 건물이 있어도 건물 짓겠다는 허가를 내주고 인허가를 내주면 그거 얼마 있다가 다시 준공개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건축법에만 다 맞으면은 또는 틀려서 맞게끔 고치게끔 되면은 양성화는 해준다는 얘기. 그렇게 특별법을 만들지 않아도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 때 특별법을 만드는 것도 건축법에 맞아야 준다 하는 것이 건축법에 맞지 않으면 안 해주는 겁니다.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건축법에 맞출 수 없으니까 그냥 지금 한시적으로 한 3년 동안 농지에 무허가 건물을 지은 사람들은 이 농지 전용 허가를 신청하면은 그 건물이 있는 거 건폐율에 맞게끔 용적률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그 10평짜리가 져 있으면 10평짜리가 뭐 계획관리지역이다 그러면 용적률 60%다 그러면 10평에 60% 거기만 맞게끔 거기를 대지로 바꿔줘서 그 사람이 대지가 넓고 좁은 게 문제가 아니라 빨리 팔고 나올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형사소송법에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죠.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어. 건축법에서 공소시효는 5년이고 최장이 7년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그거 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용서가 되는데
농지에 무허가 건물을 지은 사람은 30년, 40년이 지나도 용서가 안 돼. 원상복귀 시키기 전까지 팔지도 못하고 자르지도 못해. 이게 돈 없는 사람이니까 거기 그대로 있는 거지, 돈 있는 사람 같았으면 벌써 허물고 새로 지었겠죠. 저는 이런 것도 빨리 완화를 해서 한시적으로 이 무허가 건물 있더라도 농지 전용 허가를 내줘서 빨리 분할도 할 수 있고 단순 때 팔고 나올 수 있게끔 풀어주는 것이 농촌 경제의 활력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것이지, 지금처럼 체류형 쉼터나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걸 가지고 농촌의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냥 2025년 들어서 토지개발 첫 날이다 보니까 제가 옛날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지금 농지 정책을 잠시 얘기했고, 이제 10분 쉬고 정식으로 농지 교재 갖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쉬다 하도록 하겠습니다.